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도 분노할 수도, 눈물을 흘릴 수도, 혹은 깊은 생각에 잠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배신, 가족과 돈,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36살 민지입니다. 민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5년째 3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지는 아버지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40년을 함께 살았고 어머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3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어머니의 관 앞을 지켰습니다. 민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66살의 서준호 씨는 서울 대치동에 6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세로 30억 원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또한 강남역 근처에 3층짜리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세가 25억 원은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젊은 시절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건물 임대료로 매달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민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31살의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지만 자금이 늘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종종 아버지에게 투자를 부탁했지만 준호 씨는 늘 신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민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실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가 거실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26이나 7 정도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버지의 팔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민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민지 왔구나. 소개할게. 이쪽은 유진이야. 나랑 사귀고 있어. 민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귀고 있다고요? 저 젊은 여자와? 유진이라는 여자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에요. 아버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민지는 그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귀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어린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랑 잠깐 할아버지랑 이야기해야 하니까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딸을 방으로 보낸 후 민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이해해줄 거라 믿어.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난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유진이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저 여자 나이가 몇인데요? 나보다 10살이나 어려 보이는데요?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28이에요. 나이 차이가 있는 건 알지만 진심으로 아버님을 사랑해요. 민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럴 수 있나요?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야, 말 조심해라. 내 엄마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거야.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매는 다음날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재훈이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도 외로우셨을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혹시 아버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다음날 저녁 민지와 민수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유진은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두 자녀를 보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왜 왔는지 알아. 어제 민지 표정 봤어. 하지만 들어봐. 나는 유진이와 결혼하기로 했어. 민지는 소리쳤습니다.
결혼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나이가 28이라고요. 아빠랑 38살 차이예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할까요? 아버지 재산 때문 아닐까요? 준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늙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유진이는 진심이야. 나한테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대. 민지가 비꼬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험해보죠. 아버지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준호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내 재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너희들이 왜 간섭해? 너희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 잘 살고 있잖아. 나도 내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나도 내 엄마를 사랑했어.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내 엄마는 이제 없어.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유진이는 내게 웃음을 돌려줬어.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 민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혼하시면 유진 씨도 상속권이 생기잖아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결혼 이야기만 하자. 민지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탐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의뢰가 정말 많아요. 젊은 여성이 나이든 남성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케이스요. 걱정 마세요. 제대로 조사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는 남편과 함께 탐정 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민지는 긴장하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김유진의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은혜였습니다. 유진은 예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충청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서울로 올라왔고 20대 초반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유진은 지금보다 더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5년 전에 당시 67살의 사업가와 결혼했습니다. 남자는 건설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은 1년 반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가 남편의 가정폭력이었습니다. 물론 입증은 안 됐지만 김유진 씨가 꾸준히 주장했고 결국 위자료로 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민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억 원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 2억 원은 1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명품 쇼핑, 해외여행, 고급차 구입 등으로요. 그리고 다시 돈이 떨어지자 새로운 타겟을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따님 아버님인 거죠. 민지의 남편 재훈이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님을 어떻게 만난 건가요? 탐정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유진 씨는 골프를 배운 적이 없는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강남의 고급 골프 연습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이든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님 아버님도 그곳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거네요.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케이스는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민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진의 SNS 활동 기록도 있었습니다. 유진은 인스타그램에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을 자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로 럭셔리 라이프, 부자 언니, 강남 스타일 같은 것들을 달았습니다. 민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유진의 친구들에 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유진의 친구 중 몇 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이든 남성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어떤 남자가 돈이 많은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탐정은 카페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유진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남자는 진짜 대박이야. 아파트만 30억이고 건물도 있어. 결혼하면 최소한 10억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지 않아? 60이 넘었다며?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 몇 년만 참으면 돼. 어차피 나이 많으니까 오래 못 살 거고 그럼 유산도 받을 수 있잖아. 민지는 녹음을 듣다가 울컥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재훈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았잖아.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당장요. 민지는 이 보고서를 들고 동생을 만났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보더니 분노했습니다. 이거 봐. 저 여자는 전문적으로 돈 많은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야. 아버지를 당장 만나야 해. 그날 저녁 남매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유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진 씨, 이게 뭐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 씨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이 유진이를 조사했다고?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조사했어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저 여자는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이미 한 번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해서 돈 받고 이혼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타겟이 된 거예요.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준호 씨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민수. 나가라. 당장 나가.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저 여자는 아빠 돈만 노리고 있어요. 준호 씨는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 인생 내가 산다. 너희들은 이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남매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민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신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 한 달 후 준호 씨와 김유진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민지와 민수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직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가 아파트와 상가 건물 중 상가 건물의 절반 지분을 유진 명의로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세로 약 12억 5천만 원어치였습니다.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12억 원 넘는 재산을 넘겨줬다고? 민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의식이 온전하고 자발적으로 하신 거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권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형식적인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메시지에 아버지는 항상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너희도.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누나,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저 여자한테 재산 넘기고 우리를 내쫓은 사람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민지는 동생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민지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는 처음에 무시하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나야. 아빠야.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목소리가 그래요? 준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한데. 병원에 와줄 수 있니? 아빠가 쓰러졌어. 민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준호 씨는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민지는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지는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유진이가 같이 있어?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병원에 도착한 민지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입원실이었습니다. 이미 응급치료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민지가 병실 문을 열자 준호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쪽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와줘서 고마워. 준호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프세요? 준호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뇌졸중이래. 오른쪽 팔하고 다리에 마비가 왔어.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조금 나아질 거래. 민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실에는 아버지 혼자였습니다. 유진 씨는요? 어디 갔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이는 어제 병원에 마지막으로 왔어. 그리고 오늘은 안 왔어. 전화도 안 받아. 민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제요? 아버지가 쓰러진 게 언제인데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이야. 집에서 쓰러졌어. 유진이가 구급차를 불러줬어. 처음 이틀은 매일 왔어. 근데 어제 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 아버님, 저 이제 힘들어요. 아픈 사람 간병하는 거 저는 못해요. 저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어. 민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돌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빠, 일단 치료부터 잘 받으세요. 제가 있을게요. 그때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민수를 보자 더 큰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정말 바보였어. 너희들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민수는 침대 옆에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이는 어디 갔어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떠났어. 나를 버렸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뻔했잖아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이 옳았어. 아빠가 눈이 멀었어. 젊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았어. 내가 아직 남자로서 매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었어. 근데 그게 다 착각이었어.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내가 바보였어. 너희들 말이 맞았어. 유진이는 내 돈만 노린 거였어. 내가 쓰러지자마자 태도가 변했어. 병원비 내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혼하자고 했어. 민지는 울컥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유진이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5억 원을. 민지는 소리쳤습니다. 5억 원이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요.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유진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 중에 유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물론 거짓말이야. 하지만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웃들한테 내가 소리 지르는 걸 듣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민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빠,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민지는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두 자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젊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기분 좋았어. 내가 아직 매력 있는 남자라고 느끼고 싶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상가 건물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이미 유진이 명의로 넘어갔어. 이혼하더라도 그건 유진이 것이야. 내가 증여한 거니까.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12억 원을 날린 거잖아요. 준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희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미안해. 내가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어.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정신 차리셨으니 다행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남매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변호사는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됐고 결혼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지분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여 취소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없거든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걸 입증하면 안 되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제3자에게 저 남자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야 라고 말한 녹음이 있다든지 그런 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증거가 있나요? 민지는 탐정이 녹음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녹음은 결혼 후의 한 대화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녹음의 적법성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유진 씨 쪽 변호사가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한 거다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민수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유진 씨가 5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셨죠? 이건 명백히 과도합니다. 결혼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됐고 유진 씨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날부터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유진 측 변호사는 악랄했습니다. 유진이 준호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유진의 몸에 난 멍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준호 씨가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증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유진은 법정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피고인을 사랑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저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제 의견은 무시하고 제가 싫다고 해도 강요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저한테 화풀이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준호 씨는 휠체어에 앉아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준호 씨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결혼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죠? 유진의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과거 직업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에 인정. 변호사, 다른 질문하세요. 준호 씨 측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럼 증인, 당신은 5년 전에도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해서 이혼하며 위자료를 받은 적이 있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남편이 저를 학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 증언이 증거입니다. 공판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는 민지에게 휴가를 권했습니다. 민지 씨, 가족 문제로 힘들다는 거 알아요. 일단 한 달 휴가 쓰고 정리하세요. 셋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호 씨 측 변호사가 유진의 친구 한 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탐정이 찾아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유진과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고 돈을 받고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친구는 증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결혼 전부터 준호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대박 낚았어. 최소 10억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혼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1년만 버티면 돼. 그럼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즉시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당신은 피고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증언을 하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네,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건 모두 사실입니다. 그날 공판이 끝난 후 민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저 증언이 결정적일 수 있어요.
이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정폭력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고의 결혼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므로 이혼은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2억 원으로 판결합니다. 2억 원. 유진이 요구한 5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속이 쓰렸습니다. 2억 원도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넘어간 건물 지분 12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14억 5천만 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결국 상가 건물 절반 지분과 2억 원, 총 14억 원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그 돈을 받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혼 후 준호 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을 잘 쓰지 못했고 걸을 때도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민지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도 조금씩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자식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어. 어느 날 민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 이제 유언장을 쓰려고 해. 남은 재산은 너희 둘이 똑같이 나눠 가지도록 할게.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가 쓴 돈에 대해서는 이해해줬으면 해. 그건 내 실수였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건강하시고 우리랑 함께 있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14억 원은 자식들에게 갔을 돈이었습니다. 민지의 딸 교육비로 쓸 수도 있었고 민수의 사업 자금으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이제 사기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 후 민지는 우연히 유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은 또 다른 나이 든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는 유진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같은 외로운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1년 후 준호 씨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지는 아버지가 손녀와 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가족은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지, 민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준호 씨는 식탁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실수를 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지.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어.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준호 씨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 젊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환상에 빠졌지.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거더라고. 내가 쓰러졌을 때 유진은 떠났어. 하지만 너희들은 돌아왔어.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이야.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14억 원은 비싼 수업료였어. 하지만 그 돈으로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너희들과 함께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고 싶어. 그날 밤 민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 모습 봤어? 많이 늙으셨어. 그리고 외로워 보이셨어.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겠어.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다시는 저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챙겨야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준호 씨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어느 일요일 오후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됐고 오른손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지가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민망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지야, 어서 와. 그런데 오늘 아빠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민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또? 거실로 들어가니 한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액세서리도 소박했습니다. 여성은 민지를 보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따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늘 자랑하시더라고요. 민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교회에서 만났어.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야. 민지는 자리에 앉으며 수연을 관찰했습니다. 유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 태도도 겸손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30년째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민지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을 7년 전에 여의었어요. 췌장암이었어요. 자식은 없어요.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민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강북에 25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남편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교사연금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아버님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다가 친해졌어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민지는 수연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아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연은 아버지가 불편해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도와줬고 아버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아버님, 약은 제 시간에 드셨어요? 물리치료는 빼먹지 말고 가셔야 해요. 민지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분은 다른 것 같아. 유진이랑 완전히 달라.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다시 조사해보는 게 어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데인 입은 뜨거운 물도 후후 불어먹는다고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민지는 다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주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30년간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암투병할 때 수연은 7년 동안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수연은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씩 회복했다고 합니다. 재산도 정확했습니다. 강북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 정도 그리고 교사연금. 빚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지는 동생 민수와 만나 보고서를 함께 봤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분은 진짜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누나, 아버지가 또 결혼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반대하지 않을 거야. 석 달 후 준호 씨는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민지, 민수.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수연 씨와 결혼하려고 해. 민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재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결혼하세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수연 씨도 동의했어. 우리는 각자 재산을 각자 가지고 결혼 후에도 재산은 합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쓸 거야. 아빠 재산은 모두 너희들에게 가도록.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가 정말 그렇게 동의했어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수연 씨는 처음부터 내 재산에 관심 없다고 했어. 자기는 그냥 외로운 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 거야. 민지는 수연을 따로 만났습니다.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제가 아버님과 결혼하는 건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제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단지 외로웠어요. 남편을 잃고 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을 만나고 아버님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신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님은 첫 번째 결혼에서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지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수연 씨,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민지 씨, 저는 아버님의 자녀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저한테는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1년 후 준호 씨와 수연은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지와 민수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준호 씨의 자식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손녀도 예뻐했습니다. 준호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후 준호 씨는 재산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모두 민지와 민수에게 상속되도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수연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제 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그냥 아버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73살이 됐습니다. 수연과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교회 활동도 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아버지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유진이와의 일을 겪지 않았다면 수연이의 진가를 몰랐을 거야. 유진이는 나에게 값비싼 교훈을 줬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줬지. 수연이는 내가 아플 때도 떠나지 않아. 내게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 해. 그게 진짜 사랑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이제는 정말 행복하세요? 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비록 14억 원을 잃었지만 그 돈으로 인생의 진리를 배웠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14억 원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해지셨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사랑을 찾으셨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때로는 큰 실수를 통해 더 큰 것을 배운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에게도 교훈이 됐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준호 씨는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운 노인이었을까요? 유진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의 연애와 재혼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의 재혼과 황혼 이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로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준호 씨는 외로움 때문에 유진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너무 늦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준호 씨가 처음부터 자식들과 더 가까웠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재산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재산을 넘기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호 씨는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준호 씨의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준호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